사랑은 미스터리 시즌2 버마 아웅산 공작편에 오신 시청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통일시대 연구원 미녀탐정 오명윤입니다. 저는 강진웅입니다. 예, 손정목입니다. 흔히들 이제 아웅산 묘소 테러를 이야기할 때 아까운 인재들이 죽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대통령을 이제 지근거리에서 수행하던 고위 관료들과 정재계 인사들 17명이나 사망했으니까 이들의 목숨을 북괴가 앗아갔다는 순국의 세뇌는 지금껏 이 땅의 평화와 통일을 방해하는 주술과도 같은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버마 아웅산 사고에서 누가 살고 누가 죽었는지를 살펴보면 82년 5월 21일부터 그 이듬해 7월 13일까지 6차례에 걸쳐 이루어졌던 그 개각과 깊은 관계가 있어 보입니다. 누구에겐가는 이제 깜짝 인사라고 할 만큼 횡재 같은 장차관 차례가 주어졌고 또 한순간 그 영전의 영광을 만끽했던 이들이 얼마 안 돼 바로 테러의 끔찍한 희생자가 됐기 때문입니다. 반면 이제 장차관 자리를 빼앗기듯 갑자기 물러났던 이들은 훗날 공기업 회장, 뭐 이사장, 국영은행 총재, 대기업 회장, 뭐 그런 다 잘 먹고 잘 사는 그죠? 나라 경제의 화려한 한 축을 담당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이제 기자님께 여쭤볼게요. 83년 버마 사건이 전두환 일당과 미국의 그 대북 적대감을 고취시키고 남북 분단 체계를 고착시키고 또 미국의 동북아 패권 체제를 강화하려는 의도에서 이루어졌다면 이 음모에서 동원된 사람들의 운명은 이 음모를 획책한 누군가의 손에 달려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누구를 살리고 누구를 죽이는 이 계획이 이 작업이 어떠한 방법으로 가능했을까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아까 이제 6차례 개각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살생부라 하면 이제 보통은 예전에 무신 정권 때 이제 누굴 죽여야 되겠다고 쓰는 게 살생부거든요. 그렇죠. 근데 뭐 끔찍합니다. 뭐 이런 그렇게까지 했을 리는 없고요. 같이 있던 사람들을 누굴 뭐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쓰진 않았을 거예요. 대신에 누군가는 그 현장에 서서 폭탄 세례를 받아야 되니까. 누군가는 서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누군가를 세우는 작업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 저 사람은 빼야 되겠어 하는 경우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 빼고 저 사람 빼고 하는 과정이 아까 얘기하신 대로 개각 과정에서 새로운 장차관이 임명되는 과정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보인다는 얘기죠. 개각을 통해서 누구를 살리고 누구를 죽이는 이런 작업이 그러니까 이루어졌을 오히려 것이다. 그러니까 이 미국이나 전두환에게 충성했던 인물들, 또 잘 입장이 같은 인물들은 살리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봐야 되겠죠. 또 좀 이렇게 중립적이거나 뭐 태도가 좀 다른 이런 사람들의 이제 사실상 그런 그 단두 대위에서는 뭐 이런 모양새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됐을 걸로 결론적으로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개각이 이제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그렇죠. 82년 5월 21일부터 83년 1년, 7월 1년 넘게 13일까지 1년 이상 걸려서 1년 이상 그 6차례에 걸쳐서 개각이 이루어집니다. 네. 우선 그 시작이 됐던 82년 5월 21일 개각을 통해서 어떤 인물이 이동이 눈에 띄는지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제 그 당시 이제 노신영 외무장관을 안기부장 시킬 때 라디오로 깜짝 인사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아마 그거는 6월 2일. 그렇죠. 그거 이제 두 번째 개각에서. 맞습니다. 그게 이제 처음이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첫 번째가 5월 21일 개각이었습니다. 이때 이제 장관에 처음 들어간 사람이 김동희예요. 김동희 상공장관. 원래는 외무차관이었던 네, 사람이죠. 외무차관이었는데 상공장관이 된 거예요. 매우 이례적인 인사죠. 그렇죠. 이 사람은 외무부에서 잔뼈가 굵었던 사람이니까요. 그러니까 워낙 유능한 외교 관료여서 승진을 시키려고 그러면 외무장관을 시켜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상공장관을 시킨 거예요. 상공부 내에서는 말이 많았겠죠. 그렇죠. 그러네. 언론들에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요. 아무리 저 유능하다 한들 여긴 사람이 없느냐 이런 말들이 나왔을 텐데 억지로 김동희 차관을 외무차관을 상공장관을 시킨 거예요. 그거는 이제 아까 바로 이제 다음에 깜짝 인사가 6월 2일 날 인사가 있잖아요. 노신영 외무장관을 안기부장으로 보내는 인사. 김동희가 그러니까 이제 상공장관으로 오기 위해서는 서석준 상공장관이 물러났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서석준 상공장관은 그
이듬해 네. 범하에서 희생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서석준을 살리기 위해서 김동희를 상공장관에 앉힌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 내막은 알 수가 없어요. 네. 정말 서석준이를 살리려고 그랬는지 네. 김동희를 죽이려고 그랬는지는 알 수가 없는데 결과적으로 두 분 다 사망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서석준 씨는 얼마 있다가 다시 또 입각을 해요. 네. 꼭 이때 살려준다고 살려줬는데 나중에 보니까 다시 입각을 하더란 말이죠. 네. 그 내막은 전부는 알 수는 없어요. 그렇겠죠. 정말 그 대신에 이제 끼리 왔다 갔다 하는 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요. 이제 그렇게 돼서 자부지간 두 분이 다 산화가 됩니다. 네. 네, 김동희라는 사람은 원래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외교부에서 네. 잔뼈가 굵은 사람으로 이란 대사 재임 시절에 그 외교적 능력이 굉장히 탁월했다는 평가를 들었죠. 네, 네. 어떤 사람인지 잠깐 짤막하게 좀 말씀. 그러니까 이분이 뭐 알려지기로는 네, 그 박정희 정권 말년이죠. 79년에 네. 그 이란 대사를 지냈다는 거예요. 이란 예. 그 당시 79년에 그 이런 호메니 혁명이 일어나죠. 그죠. 네. 호메니 혁명이 일어나서 그 미국 대사관이 점거가 되고 네. 그때 또 미국 특공대가 갔다가 다 죽고 네. 이런 상황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서방국들은 그 들어갔던 회사들도 다 이제 막 도망치는 나와야 되는 네. 뭐 거기 이제 건설하러 들어갔던 회사들이 다 이제 그런 식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네. 근데 한국 기업들은 전부 다 공사 대금을 받고 나왔다는 거예요. 네. 아, 물론 한국 기업들이 잘했기 때문에 그렇기도 했겠지만 그 당시 이제 대사로 있던 김동희 장관 대사가 열심히 뛰지 않았겠어요. 네. 그래서 열심히 이제 했구나. 그러고 나서 들어와서 외무차관이 된 걸 보면 그때 그 능력을 인정받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렇게 유능한 관료였는데 그렇게 잘 승진할 사람을 갑자기 저 상공부장관을 보냈다는 얘기는 참 이상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맞지 뭔가 않았을 뭔가 밑보인 게 있었던 거예요. 밑보였든지 아마 왜냐하면 그 이제 이 호메니 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그다음에 80년 되자마자 이라크가 또 이란을 공격하잖아요. 네. 어차피 이라크도 당시 이제 미국에서 그렇죠. 같이 이렇게 손 쓰는 그런 네. 정권이었는데 후세인 정권도 그런 과정에서 이란과 친했던 김동희 씨가 별로 그렇게 호감 가는 인물이 아니었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아. 이거 그냥 사후적인 추측이지만 네. 네, 아무튼 그렇게 해서 김동희 씨는 어거지로 상공장관 자리에 갔고 아, 그래서 나중에 아웅산 묘소에 서야 되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 추측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일각에서 그 당시 상공부 네, 이거. 는 분위기가 그렇죠. 초상집 그럼요. 분위기고 외무부는 또 이제 아주 즐거웠다. 그렇죠. 그런 뭐 장관 좀 있으면 장관은 또 안기부장 가잖아요. 6월 뭐 네. 교수님이 예, 이 5월 21일 개각에 이어서 바로 한 달, 열흘 정도의 기간을 네네. 두고 6월 2일에 네네. 그 개각이 또 있었습니다. 네네. 지난 편에도 말씀드렸듯이 바로 노신영의 안기부장 발령이었죠. 네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 6월 2일 안기부장 노신영의 발령의 의미를 짤막하게 한 번 더 짚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까 이제 잠깐 말씀드리려고 그랬던 게 5월 네. 21일 개각이 예. 522일 개각이잖아요. 예. 그리고 나서 곧바로 이제 노신영을 안기부로 보내는 작업에 들어가는 거예요. 네. 아, 지난번에 말씀드린 거는 그렇게 네. 억지로 보낸 거는 네. 안기부를 그야말로 허수아비 체제로 만드는 안기부장을 허수아비로 만들어서 그 밑에 이제 활약을 해야 되는 그 박세지 안기부 2차장 네. 해외 담당 차장의 활동 영역을 좀 보장을 해주는 아, 뭐 그러기 위해서 일종의 노신영을 카바 쳐주는 그런 거죠. 카발 쳐주는 내지는 아니면 모른 척하는 알고도 모른 척 해주는 뭐 이런 그런 의미가 있었다. 네 그런 걸로 보입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노신영이 안기부장으로 이제 자리 이동한 덕분에 버마 참사를 면했어요. 네. 그리고 나서 노신영은 이후에 어떤 출세 행보를- 가도를 하려지 않았어요? 그렇죠. 네. 근데 어떤 그러니까 이제 그러고 나서 했을까요? 1년여 있다가 아웅산 사건이 터지잖아요. 네. 그러면 안기부장이 제일 큰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노신영은 아무런 책임을 안 진단 말이죠. 네. 아, 참 황당하네요. 그렇죠. 그리고 1년여를 있다가 85년 2.13 개각으로 네. 총리로 영전을 합니다. 네. 어, 그러니까 아직 이제 전두환 말 잘 들었던 모양이야. 아무도 그냥. 그런 거죠. 그러면 총리. 그때까지는 계속 안기부장으로 있었고요. 그렇죠. 아,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네. 그리고 책임도 안 지면서 아주 아주 그냥 오랫동안 그냥 안기부장. 그러니까 너 저 뭐야 전두환의 그런 아주 그냥 그 입맛에 딱딱 맞았던 모양이네. 네. 처세술을 잘하고. 같이-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또 그렇게 같이 움직였던 게 이제 장세동 경호실장도 마찬가지죠. 그렇지. 네. 장세동 경호실장도 가장 큰 책임을 져야 되는데 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았고 그렇지. 물론 사표 내는 신용을 했어요. 노신영이나 장세동이나. 음. 그래서 사표 반려되면서 그냥 그 네. 자리 계속 음. 보존을 하면서 네. 오랫동안 그 자리를 지키다가
아까 이제 85년 2.13 개각 때 노신영은 총리가 되고 장세동은 안기부장이 되고 예.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뭐 그 전에 뭐 일해재단하고 롯데장학재단 같은 데서 뭐 이사장도 하고 뭐. 아니, 노신영 씨는 그 뒤에 이제 총리하고 나서 뒤로? 예, 총리 끝나고 나서. 총리 그 끝나고 뒤로? 나서 이제 정계 은퇴를 하고 나서 음. 한참 하고 나서도 이제 뭐 롯데장학재단 뭐 이런 거 그리고 롯데그룹 총괄 총괄 고문도 하고요. 그래서 소공 롯데빌딩에 그 스카이라운 맨 꼭대기층을 혼자 다 쓰는 네. 그런 영광을 누리다가 이제 지금 사망했나요? 아마 했겠지. 뭐 그런 이제 인간들 뭐 알 수 전두환은 없고. 사망- 몇 년 관심도 됐습니다. 없어요. 몇 년 됐습니다. 아, 영화를 정말 정작 그게 책임을 뭐 져야 부러운가? 할 그게 뭐 부러운가? 정작 책임을 져야 할 리가 음.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자기는 죽을 때까지 이렇게 책임을 지려면 전두환이 책임을 져야지. 영화를 누렸다는 사실이 참 너무 그렇습니다. 분통이 그 밑에서 터지는 그 밑에서 뭐 이렇게 알랑방구 끼면서 했던 놈들 다 그렇지 뭐. 네. 예, 이렇게 6월 2일 노신영에 대한 깜짝 라디오 인사가 있은 지 채 한 달도 안 돼서 네. 6월 24일 또 개각이 이루어집니다. 여기에서는 어떤 인물들이 이동을 했을까요? 6월 24 개각은요. 예. 이때 들어서는 분이 총리가 새로 이제 임명이 됩니다. 김상엽 총리 당시 고대 총장이었어요. 고대 총장. 예. 네. 김상엽. 고대 총장. 하시네요. 네. 그러니까 총장이 총리가 되는 게 이때가 처음이 아니었을까 싶기도 한데요. 아, 아무튼 이때 무슨 말이 나왔냐면 호남 총장 총리다 이런 말이 나왔어요. 이 사람이 호남 출신. 내가 총리였으니까, 총장이었으니까. 네. 그 사실 고대 총장하다 총리할 이유가 없죠. 그렇죠. 그냥 학문의 영역이 있으면 될 사람을 네. 억지로 총리시킨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까 이제 장세동이나 노신영은 아무 책임을 안 진다고 그랬잖아요. 유일하게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사람이 이 김상엽 총리예요. 네. 아, 자기 스스로 물러난 건가요? 그러니까 뭐 그래야 되겠다고 생각했겠죠. 물러나야 될 사람이 안 물러나니까 자기라도 물러나야 되고 생각을 했는지 1년 동안 총리 잘 하다가 아웅산 사건 나고 나서 유일하게 사표를 낸 사람이 받아들여진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네. 그러니까 사표 낼 총리를 이때 입각 드렸다고 볼 수가 있는 네. 거죠. 아. 그 전까지는 유창순 총리였는데요. 네. 유창순 씨 이제 재계 나중에 전경련 회장도 하고 재계 총수 하여튼 다막 그놈이 그렇죠. 다 여태까지 그런 가만히 사람이었는데 있는. 그런 사람 빼고 이제 김상엽 씨를 고대 총장을 총리로 앉힌 거고요. 네. 또 하나 중요한 인물이 누가 있냐면 이때 입각하는 사람이 서상철 동자부 장관이 있습니다. 서상철 동장관. 이 서상철 동자부 장관은 이분도 고대 교수하다가 그죠. 원래 고대 네네. 교수였는데 그다음에 그 전에는 또 건설부 건설부 차관이 됐었어요. 했었죠. 건설부 차관은 언제였냐면요. 아까 처음 말씀드릴 때 5.21 개각이 있었잖아요. 예. 그러고 나서 며칠 있다가 5월 25일 날 차관 인사가 있었어요. 네. 아. 이때 고대 교수하다가 건설부 차관으로 갑자기 발탁이 돼요. 이것도 이상한 거예요. 그러게요. 경제학 교수가 무슨 건설부 차관할 일이 뭐가 있어요. 근데 아니 이 근데 그 차관 하란다고 덥석 또 물은 모양이지. 덥석 한다고 그렇죠. 한 그때 모양이지. 시켜주면 다들 하죠. 그랬다가 지금 얼마 지났죠? 한 달이 채 안 지났잖아요. 네. 5월 25일 날 차관됐다가 6월 24일 날 동자부 장관이 한 된 달 거죠. 만에. 아, 건설부 차관 차관에서 시켜놓고 동자부 장관 시키고 또 업무도 다른데. 전혀 다른 업무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참 말도 안 되는. 이게 참. 그러니까 아웅산 공작 전의 인사에서 가장 이렇게 벼락 출세했다고 벼락 출세. 벼락 승진, 벼락 그런 거죠. 출세. 아주 그냥 한 대표적인 사람 엄청나게 중에 좋았겠네. 하나였네요. 네. 그러다 1년 뒤에 이제 그렇게 네. 갈 줄은 몰랐겠죠. 그렇겠죠.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6.24 개각까지 보면요. 네. 아까 5.21 개각에서 그다음에 네. 아까 이제 5월 25일 날 차관 인사 있었다고 그랬죠. 예. 그다음에 6월 20일 날 라디오 깜짝 인사 있었고 그렇죠. 6월 24일 날 이걸 부분 개각이라고 하는데요. 아, 차우지가 4차례 이 인사 이동이 30여일 사이에 한 달 남짓한 기간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죠. 아니 한 달 남짓한 기간에 국무총리와 장차관들 이렇게 마구 바꿀 일이 뭐가 있어요. 그렇겠죠. 이건 도저히 아웅산 사건에 견주어 보지 않으면 달리 해석이 안 되는 되게 부분이에요. 보통 이런 개각들이 이루어질 때는 국가적으로도 큰 사태가 있었거나 그렇죠. 책임질 일들이 있을 때 그렇죠. 발생하는데 그렇죠. 아무 일도 없는데 갑자기 네. 한 달 사이에 4차례 장차관 인사를 한다. 매우 이상한 일이죠. 그렇죠. 그러면 그 다음에도 그랬을까? 그렇지 않아요. 네. 그 다음부터 9개월 동안 아무런 인사가 없어요. 네. 그 9개월이라는 것도 이제 나중에 민정당지 인사를 포함해서 그런데 그걸 빼면 1년 동안 아무런 인사가 없어요. 예. 아웅산 사건 나기 직전에 다시 또 인사를 막 시작해요. 그때까지 보면 그러니까 이제 81년 5.21 개각에서 6.24 개각까지가 네. 4차례 인사 이동이 매우 이례적이었던 거죠. 네. 그 사이 서상철 씨도 장관이 되고 김동희도
외무차관하다가 상공장관이 되고 갑자기 또 김상혁 1년 전쯤에 이게 기본 사전 포석을 다 깔아놨다. 다 이렇게 깔았다고 봐야 되는 거죠. 거죠. 예. 그러니까 거의 이제 완비가 됐으니까 그 뒤로 1년 동안 아무런 인사 이동이 없었던 거죠. 그렇죠.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 이제 살생부를 작동하기 위해서 바삐 막 인사 이동이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이루어졌던 거예요. 이거 뺄 사람들 빼고 살릴 사람들 빼고 그런 거죠. 참. 요 그 76 복학과 그러니까 83년 76 복학과 7.13 개각까지 해서 눈에 띄는 인물들의 이동을 네, 한번 이제 아까 이제 말씀해 주십시오. 82년에 한 달 남짓한 사이에 네. 4차례 인사 이동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그러고 1년 동안 나서 아무 1년 동안 인사가 없었고. 없다가 그다음에 그 전에 잠깐 한 번 인사가 있었던 게 행정부 인사는 아니었고 민정당 인사가 있었어요. 네. 총재 비서실장이 새로 임명이 됐습니다. 네. 그건 83년 3월 31일이에요. 그 총재비서실장이 가서 죽었잖아. 죽은 사람 죽습니다. 아니에요? 누굴까요? 그 사람이 이제 심상우라는 분인데 심상우. 그 개그맨 누구죠? 심현섭인가요? 심현섭. 네, 심현섭 씨 아버지입니다. 부친입니다. 그렇구나. 심현섭 씨는 텔레비 나와서 가끔 부친 그 회고를 했어요. 참 안타깝게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하면서 자기도 영화를 한번 만들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한번 피력한 적은 있어요. 근데 영화는 안 된 것 같고 좌우지간 이 인사가 있었습니다. 이게 총재 비서실장이 대통령 순방 일정에 따라간 것도 이때가 처음이에요. 네. 그러니까 나중에 말씀드릴 수도 있겠지만 그 전두환 대통령의 그 해외 순방 비동맹권 해외 해외 순방이 81, 82, 83 내리 3년 동안 계속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럴 때 81년과 82년엔 총재 비서실장은 따라간 적이 없어요. 그러게요. 근데 83년엔 또 이 사람이 따라갔다가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여당 총재 비서실장이 또 따라간 것도 특이했는데 따라오라 했어요. 그랬겠지. 뭐 아니면 이제 우리도 한번 가야 되지 않겠냐고 네. 해서 그냥 끼워줬을 수도 있고요. 따라와라 이렇게 하니까 간 거지. 그게 뭐 지맘대로 갔겠어요. 아무래도 그런- 대통령 저건데. 그런 인사가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말씀하신 4개월 뒤에 76 보각이 있었던 겁니다. 이 개각이란 말 쓰기 어려우니까 이제 보각이니 무슨 뭐 부분 개각이니 뭐 네.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건데요. 이 보각이란 말을 쓴 거는 아까 이제 82년 1년 2개월 전인 82년 5월 21일 개각 때 상공장관에서 물러났던 서석준 씨가 부총리로 이제 영전을 합니다. 네. 예. 부총리 겸 국총리 경제기획원 겸 장관으로 경제기획원 장관. 발탁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런 게 이제 눈에 띄는 인사였고요. 그다음에 7.13 일주일 뒤죠. 7.13 차관 인사에서는 이기욱 재무차관이 또 발탁이 되고요. 이분이 이제 민정당 또 전문위원으로 있다가 발탁이 돼서 또 영전한 거죠. 이런 분들이 눈에 띕니다. 근데 이제 서석준 장관의 그 재입각이죠. 그 1년 2개월 전에 상공부 장관에서 물러났다가 다시 또 1년 2개월 뒤에 이제 그 부총리로 이제 영전하는 이때는 이제 꼭 서석준이를 지키려고 그랬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때 또 누구한테도 오파를 내냐면 전두환이 그 82년 5월 21일 개각 때 서석준 상공부 장관하고 같이 물러났던 사람이 고건 농림수산부 장관이에요. 그 고건? 고건. 우리가 아는 고건? 우리가 아는 고건. 예. 이때부터 이제 전두환이 당시 이제 호남 티오로 호남 저보통 고건이 그때 저기 갔을 수도 있겠네. 그러니까 그때 이제 미얀마에. 어떤 일이 고마워해. 있었냐면 그때 그 82년 5월 21일 날 물러났잖아요. 예. 그러고 나서 이제 야인으로 있다가 예. 또 두 사람 다 미국에 어떤 연수를 가요. 그 고건 씨도 이제 연수를 가서 공부하는 중이었어요. 그때 이제 그 주미대사관 무관 통해서 연락이 온 거예요. 네. 대통령께서 잠깐 들어오시랍니다. 이랬더니 그때 이제 전화를 드리면서 자기는 공부에 이제 재미가 들려서 공부를 계속 마치고 싶어서 네. 공부 마치고 들어가 뵙겠다고 전해주십시오라고 안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 자리가 서석준한테 간 거예요. 근데 그럼 그것도 그 당시 전두환이 오냐 그래요? 소설 풀었던 그것도 참. 그러니까 각하를 나중에 모시겠습니다 하니 받아들였겠죠. 그러니까 고건 씨는 사는 거예요. 그거 이제 고건 씨가 나중에 이제 중앙일보 회고글을 쓰면서 자기가 그때 그 오파를 받았는데 그리고 나서 아웅산 소식을 들었다. 그러니까 아주 섬뜩하더라. 그러니까. 그때 자기가 받았으면 그랬을 수도 자기가 있다라고 하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그렇죠. 거죠. 그런 일화가 또 전해집니다. 근데 그런 일화 전에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그 서석준이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에서 76 보각에서 이렇게 네네. 자리 이동을 했잖아요. 네네. 근데 그 자리에 원래 경제기획원 장관 자리에 김준성이 맞습니다.
네. 있었잖아요. 네, 네. 그럼 김준성을 살리기 위해서 서석준을 그 자리에 올린 거잖아요. 근데 김준성이 어떤 인물, 그랬을 걸로 김준성이 보입니다. 살아났다면 어떤 전두환과 어떤 인연이 있거나 살리기 위한 어떤 의도가 있었을 텐데 김준성이 어떤 인물인지가 궁금합니다. 네. 김준성을 살리기 위한 인사였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요. 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니 아직 이분이 이력이 아주 화려해요. 아 그래요? 네. 너무 나도 잘 못 화려해서. 들어보셨죠. 예, 나도 이름이 왜냐면 그렇게, 저도 그렇게 이름을- 아주 익숙한 인물은 아니에요. 네. 네. 그죠? 서석준 정도만 해도 이름을 많이 서석준을 들어봤는데 죽이면서까지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인사 이동을 했다는 건 뭔가 의미가 있는 네, 인물이었을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김준성 씨에 대해서는요. 네. 이분이 이제 일제 치하 때부터 경제 관료로 일한 사람이에요. 네. 아, 일제 시대 아주 때부터. 노회한 저기 나이도 많았겠네요. 관료였네요. 그 나이도 많았고 능력이 있었겠죠. 네. 능력이 있는 분이었으니까 아마 그때 일제 시대에 발탁이 됐겠죠. 네. 그랬는데 이제 이분이 또 이제 일제 시대 때 관료를 했으니까 미군정 치하에서도 또 그냥 잘 나갑니다. 그렇겠죠. 그죠? 당연하죠. 일제 시대는 원래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네, 막 이 미군정이라는 게 다 원래 다 그런 인물 많이 구성했지. 그렇죠. 그랬는데 이승만 시절에도 그랬고 박정희 시절에도 그랬고요. 전두환 시절까지 잘 나갔던 거예요. 아하. 어쨌거나 이 김준성이라는 분은 그 당시에만 하더라도 일제 시대 때부터 관료를 했다면 당시 전두환 때까지 80년 넘어서 몇 년이야? 40년 가까이 지났죠.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50년 이상을 네. 관료로서 했다는 거고 당시 나이가 꽤 들었겠네요. 당시만 해도. 그러니까 정확한 나이를 제가 기억을 못 하겠는데 네. 아무튼 이거 잠깐 보면요. 네. 대구 출생인데 20년생이네요. 그러니까 83년에는 63세였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일찍부터 이제 관료 생활했으니까 네. 그렇게 나이 많은 것도 아니었어요. 그죠? 요즘에 60대가 많이 많지만 그 당시 60대는 좀 그랬겠죠. 좀 연세 많다고 그러죠. 네, 여기 보면요. 네. 1920년 대구 출생으로 1938년 대구 고벌 나왔고 42년에 서울 상대 전신인 경성고등 상업학교를 졸업했고 일제치하의 금융계에 이제 발을 들인 거죠. 원래 금융통이었군요. 그런 겁니다. 해방 뒤에 이제 47년에 금융조합으로 전직했고요. 이때 이제 미군 정치하입니다. 네. 그다음에 또 농업은행 부산 지점장을 지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이때는 뭐 이제 그 이승만 정권 때였겠죠. 그러니까 전두환과의 어떤 친분한 연관이 있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전두환과의 친분보다도 네. 훨씬 더 큰 권력과의 그러니까 살려야 할 그러니까 미국하고도 친했다 이거지. 그러지 않았을까? 친하고. 그것도 이제 네. 살펴보겠습니다. 그건 미국 얘기하시니까 또 살펴볼 수 있는데요. 네. 그다음에 아까 이제 40년 하고 나서 박정희 정권 출범하고 나서 이제 63년부터네요. 대구 상공회의소 부회장을 하고요. 그다음에 또 뭐 경북 메리아스 공장 이사장도 하고 뭐 칠복 양말 공업사를 경영했다는 기록도 있고요. 그다음에 67년엔 대구은행이 창설되는데 대구은행장을 2차례나 중임을 하고요. 대구가 이제 아주 그냥 계속 출세가도 그럽니다. 계속 출세가도를 달립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75년엔 5월엔 제1은행장이 되고 또 77년엔 외환은행장을 하고 전두환 정권 출범하고 나서는 한국은행 출신이 아닌데 유일하게 한국은행 총재가 되고요. 그다음에 전국은행 연합 회장을 하고 금융 쪽 딱 돈줄을 딱 쥐고 있었 그런 겁니다. 돈줄을 쥐고 있는 딱 쥐고 있는 인물이군요. 그런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모피아의 어떤 그 대부 같은 원조네, 인물, 원조격이죠. 그렇게까지 타고 나서 이제 경제부총리가 됐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서석준 씨한테 물려준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전두환이나 미국 측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뭔가 꼭 그 살려둬야 할 그 돈줄인데 뭐. 네, 그 아까 이제 미국 측 얘기하시니까 또 잠깐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네. 이분이 이제 미국하고 연관이 돼 있을 수 있다고 보는 게요. 당시 전두환 정권이 출범할 때 이제 그 미국의 이제 그 파워 엘리트 그룹의 그 가장 핵심 인사로 알려진 데이비드 록펠러가 여러 차례 한국을 방문해요. 록펠러요? 록펠러, 데이비드 록펠러. 그 70년대 부통령을 했었죠. 네. 했던 사람이고 좌우지간 엑슨모빌. 뭐 엑슨모빌 비롯해서 지금도 록펠러 군산복합체나 미국의 양대 모든 금융권에 가문이죠. 뭐 다 쥐고 있는 큰 손 중에 하나고요. 네.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이제 비밀 그 회합이라고 알려져 있는 CFR이나 무슨 빌더버그 회의나 네. 또 그 전에 무슨 뭐 뉴욕의 무슨 뭐 이런거나 외교협회나 이런 걸 전부 다 이제 이 사람이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는지 알 수도 없고. 근데 이제 전두환 정권 그 출범 즈음에서 2차례 왔을 때 이 김준성을 2번 만난 적이 있어요. 록펠러가. 네. 록펠러는 미국을 지배하는 양대 그러니까요. 가문이잖아요. 로스차일드, 록펠러.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석유의 대재벌. 한국의 돈줄을 쥐고 있는 김성준과 계속 만났다는 거죠. 김준성과. 그러니까 이제 그 만난 일이 어떤 거였냐면요. 80년 9월에
록펠러가 이제 체이스 맨하탄 회장이었는데요. 네. 이때 체이스 맨하탄 부산 지점이 개점이 돼요. 아. 이때 와가지고 김주성을 만나요. 한국은행 총재였던 김주성을 만나고 또 1년 7개월 뒤에 82년 4월 10일 날 또 한국에 옵니다. 이때 이제 부총리가 된 김주성을 또 만난 거예요. 이랬는데 또 그 다음에 김준성 씨의 또 이상한 행보가 뭐냐면 그 록펠러가 다녀간 뒤에 좀 있다가 몇 개월 뒤에 82년 12월부터 공식 수행원 7명을 데리고 이라크를 가요. 부총리가 이라크를 가서 전두환 대통령의 친서를 전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당시 전두환 정권 이라크 후세인 정부에 뭘 친서를 전할 일이 없어요. 단지 이제 무슨 뭐 중동 건설 뭐 이런 쪽일 수 있는데 전쟁 중이었잖아요. 당시 이란. 그렇죠. 이란과 이라크 전쟁 중이었을 때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 이라크는 이제 미국 편이었고 이란은 이제 미국에 반기를 들어서 혁명을 해서 그렇지. 미국이 이제 전쟁을 벌이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이라크에 이제 우리 저 전두환 대통령의 특사 자격으로 네. 수행원 7명까지 데리고 가서 무슨 밀서를 전했다는 얘기. 김준성 씨가 이건 정말 이상한 일이라는 얘기죠. 어쨌든 경제의 핵이자 어떤 전두환의 미국과도 아주 뭐 그 아주 긴밀했겠네요. 긴밀한 네, 그렇게 해서 그 죽을래 죽을 수 없네. 그런 거죠.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그 7.13 인사에서 네네. 재무차관 이기욱에 네.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런데 이 사람이 원래는 재무부의 그냥 전문의였단 말이에요. 네네. 그런데 갑자기 영전에서 차관이 됐고 그리고 아웅산에서 사망을 해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 사람이 이기욱 그 재무차관이 버마로 출국하기 바로 전날인 10월 7일 수행원의 명단을 올린 사람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맞나요? 아니. 그러니까 그 버마 공식 수행원 명단이 네. 세 차례 확인이 되는데요. 8월 5일 날 이제 처음으로 83년 8월 5일 날 83년 8월. 모든 작업이 다 끝난 다음에 이제 네. 우리 대통령 버마 간다라고 이제 크게 신문 일면으로 써야 될 거 아니겠어요? 예. 그때 발표할 때 공식 수행원 명단이 나와요. 네. 그때는 20명이었어요. 20명. 그 20명이 안 들어가 있던 사람이 2명이 추가돼서 떠나기 전날 10월 7일 날 다시 한번 발표될 때 22명이 돼요. 네. 그 2명이 된 사람이 누구냐면 김종호 건설부 장관하고 김종호. 또 한 사람이 이제 하동선 해외협력위 실장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도 그러면 차관이에요. 이기욱이 아니고. 이기욱 차관은 아니고요. 김종욱하고 김종호 건설부 장관하고 하동선 하동선. 해외협력위원회 네. 실장. 네, 이 두 분이 이제 갑자기 들어간 케이스였습니다. 그래서 그 두 분도 갑자기 들어가서 그 현장에서 그러니까 갑자기 들어간 그 하동선 그 해외협력위 실장은 돌아가시고. 근데 또 하나 놀라운 것이 이제 김종호 건설부 장관은 떠나기 전날 공식 수행원 명단에 들어갔잖아요. 네. 몇 달 전에는 없었다가 그러니까요. 그랬는데 막상 안 가요. 헐. 놀라운 일이에요. 네. 공식 수행원 명단에 들어가는데 안 간 사람 이 사람이 유일해요. 있을 수 없는 경우. 그렇죠. 있을 수 없죠. 내막은 밝혀지지 않고요. 내막은 안 밝혀지는데 내막은 왜 안 갔냐 하면 떠나기 직전에 해외 출장을 나가버려요. 뭐 이제 원래 이제 이 사람이 저 건설부 장관 된 게 82년 초인데 그 뒤로 계속 해외를 많이 다녔어요. 그래도 특이하네요. 왜냐하면 수행원 명단에 올렸다가 그 전날 바로 해외로 또 다른 분이. 그러니까 해외 나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뭐 두 번째 방문국인 인도에서부터 합류하기로 아마 하고 나간 것 같아요. 네. 그랬는데 이제 갔다가 또 런던에 간 상태에서 이 사건이 터져버렸고, 그러니까 자기는 나중에 이제 뭐 며칠 있다 들어오는 이렇게 된 거예요. 운이 좋았거나 알면서 뺐거나 둘 중에 하나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다시 살펴볼 것이요. 그 8월 5일 날 명단 발표할 때는 안 들어 있다가 10월 7일 날 명단 발표할 때 김정호 건설장관 들어가잖아요. 근데 8월 5일 날 명단 발표할 때는 건설부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아까 이제 전두환 대통령이 내리 3년 동안 해외 순방을 할 때 81년, 82년 때도 해외 공식 수행원 명단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때는 건설부는 항상 차관 아니면 장관이 갔어요. 그런데 83년 명단에는 건설부에는 아무도 없더라고요.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장관이든 차관이든 하나를 넣어야 되는데 아무도 안 가려고 그랬든지 뭐 여러 가지 핑계를 대다가 막판에 그럼 장관이라도 가라 해서 끼워 넣은 거예요. 그랬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랬는데 그 장관은 또 딴 핑계 대고 안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수상한 내막이 있는. 뭐 참 그러니까 이게 역사라는 게 참. 공식 그 수행원 규모는 22명 네. 고위 관료들이.
예, 어쨌든 그 아웅산 폭발로 이제 사망하고 생존했던 인물들을 보자면 결과적으로 82년도와 83년도까지 네. 이어졌던 인사 이동이 살생부가 되어버렸다는 네.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은 당시 이제 살아남았던 사람들을 이제 실세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당시 실세라면 어떤 인물들이 있었을까요? 그러니까요. 이제 실세를 말하기 전에 잠깐 허세부터 잠깐 말씀드릴게요. 허세. 네. 허세가 누구냐면 네. 아까 81년, 82년과 비교했을 때 83년에 그 명단이 꽤 많이 들어가는데 네. 그때 이제 81, 82년에 없던 분들이 차관들이 많이 가게 돼요. 네. 82년에는 그 농수산부 차관 강인희 차관이 갔어요. 네. 이분이 이제 83년에도 갔다 돌아가시는 분인데 이분만 간 게 아니고 재무차관, 과학기술처 차관, 또 아까 말한 해외협력이 실장 하동선 씨. 네. 차관을 4명이나 집어넣어요. 네. 다 돌아가십니다.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82년에는 그냥 농림수산부 차관 한 사람만 갔던 것을 83년 갈 때는 차관을 4명이나 집어넣은 거예요. 그거 다 죽게 만든 거예요. 네. 이런 게 좀 특이했고요. 네. 이 사람들은 정말 굳이 가지 않아야 될 일을 뭐 아주 안 해도 되는데. 안 해도 되는데 끼워 넣은 것인지 아니면 뭐 우리도 가야 되지 않겠습니다. 자발적으로 가게 됐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아무튼 네. 차관들이 많이 가서 이렇게 돌아가시게 됐다는 것 네. 이게 좀 특이한 경우입니다. 네. 이런 경우가 있었고 아까 이제 실세 얘기하셔서요. 예. 실세도 이제 81, 82년과 비교해 보면요. 81, 82년에 갔던 분들이 누가 있냐면 허삼수 사정수석이란 분이 있어요. 네. 3호라고 유명하잖아요. 3호죠. 전두환의 호삼수 화평. 하나의 핵심 네, 실세들 네, 중에 네, 네. 거론되는 분들이죠. 그다음에 또 그 82년 순방 때는 이장춘 씨가 정무 1비서관이 갔었어요. 오. 다른 분인데 민정수석 이학봉 씨 갔었어요. 네, 또 이학봉 이학봉 또 유명하죠. 실세 아니겠어요? 네, 네. 맞습니다. 또 저 김재규를 직접 신문했던 사람이고요. 저 지금 81, 82년에 이렇게 전두환이 직계 실세들이 갔었는데 83년에 아무도 안 가요. 그 직전에 그 허삼수 씨하고 허화평 씨가 갑자기 물러나잖아요. 네. 아, 네. 그것도 이제 여러 가지 다른 이유로 인해서 무슨 뭐 내부의 불화로 인해서 전두환이 화가 나서 두 사람을 잘랐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는데 네. 실제로는 이런 이유 때문에 두 사람이 물러났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실세들을 빼주는 과정이 아니었을까 네.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요. 네. 그밖에 또 여러 가지 이제 그분들 말고도 청와대에 있던 사람들 중에 있는 사람들이 당시 이제 경호실장 장세동하고 같은 육사 16기 동기였던 정순덕. 네. 이 아마 이 허화평 씨가 물러나고 나서 무슨 수석이 되든가 하는 분 같은데 이런 분들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아까 이제 그 82년에 82년부터 내리 그 순방에 따라갔다가 돌아가시는 강인희 농림사무 차관이 있다 그랬잖아요. 아, 네. 근데 이제 이때 장관했던 사람은 박종문 장관이에요. 농림상관 아. 장관. 이 사람은 이제 속갑파동의 주역. 맞습니다. 당시 이제 그 전경환 씨하고 전두환 씨의 형이죠. 전경환 씨의 동생인가요? 동생이죠. 동생이죠. 새마을 그 협의회 회장했던. 네, 네. 그럼 당시 이제 속갑파동이 무슨 농촌의 그 농촌 피폐화에 네. 적지 않은 역할을 했던 네. 사람으로 지목된 사람이죠. 그 사람하고 이제 같이 이제 죽이 맞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실세라고 할 수 있겠죠. 박정문 농림상부 장관은 이제 한 번도 안 간 거예요. 계속 차관만 갔다가 저 차관은 돌아가시게 된 거고요. 네. 그렇죠. 이 사람들이 지금 오늘날 한국에 뭐 어쨌든 오랜 기간 이어져 온 지배 세력들 중에 일부가 이제 되는 네. 거죠. 뭐 친일 이렇게 친미. 볼 수가 있고요. 네. 네. 네, 마지막에 그 원래 이제 묘소 헌화식에 참여해야 했거나 참석할 수 있었지만 빠져서 살아났다고 해서 천우신조 같이 살아난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네, 네, 네. 어떤 사람들이? 그러니까 아까 이제 처음 말씀드릴 때 그 아웅산 묘소에 도열할 사람이 16명이거든요. 네. 명단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 어. 소석준 부총리부터 해서 뭐 이범석 장관부터 네. 해서 근데 15명 그 16명 중에 한 사람이 빠져요. 그 사람이 누구냐? 황선필 당시 청와대 대변인이에요. 네. 원래 동아일보 기자 출신. 동아일보 기자 출신이죠. 네. 나중에 MBC 사장도 하고 또 여러 또 이제 끝까지 전두환 대통령과 그 행보를 같이 하는 전두환이 저 백담사 갈 때도 이제 환송도 하고 뭐 이런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빠지냐면요. 이 사람도 아주 이상한 방식으로 그러니까 그 아웅산 헌화식 가야 되는데 대통령도 가야 되고 하는데 네. 갑자기 찾아와서는 네. 동아일보 기자가 바뀌었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아. 그러니까 원래 청와대 출입 기자가 바뀌어서 동아일보 기자가 그걸 대통령에 보고를 못 드리고 와서 보고하러 왔다는 거예요. 헐. 이걸 그 시간에 보고할 이유가 사실 없어요. 그러니까요. 막 헌화식 가야 되는 판인데 네. 그 전두환 씨도
자기 회고록에 쓰기를 황선필이가 와서 보고하러 왔다. 근데 사실 별일 아니었다. 네. 별일 아닌 걸 왜 보고하러 옵니까? 그렇게 해서 늦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안 간 거예요. 살려내기 위한 핑계를 만들어내는데 좀 그랬다고 보이는 조악한 겁니다. 느낌이 그랬다고 듭니다. 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또 가지 마라, 차 한잔 하고 가라 그랬다든가 뭐 이런 말도 가지 마라 들려요. 이런 얘기지 뭐. 그러니까 황선필은 살려줬던 것 같은 그렇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네. 네, 그렇게 산 분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또 마지막에 또 현장에 갔어야 되는데 공식 수행원은 아니지만 네. 현장에 갔을 뻔한 사람이 있습니다. 공식 수행원 중에 또 있었네요. 그 네. 도율자 명단에 16명 중에는 없었지만 네. 공식 수행원으로서 현장에 가야 될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누구냐면 당시 아주국장 김병현 씨하고 그다음에 또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최병효 전 대사, 예. 그 당시 서남학과 서기관도 모든 실무를 담당했던 그분도 현장에 가 있을 필요가 있었던 거죠. 좀 그 도율자 명단에는 없었지만 멀리 떨어져서라도 있어야 됐는데 가려고 그랬더니 갑자기 범하 측 외무 측에서 보자 그러더라는 거예요. 대통령 그 공동성명 문안을 고쳐야 되니까 좀 봅시다. 그럼 매우 이례적이라는 거예요. 이미 다 짜여진 문안을 왜 고치냐는 얘기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최병현 씨가 회고하기로는 범하 측에서 자기를 살려준 게 아닌가라고 이제 회고를 하는 거예요. 당연하지. 그게 뭐 정치적 당연히 그런 거지 뭐. 그 자기하고 오랫동안 이제 관계를 가진 걸 생각해서 그쪽에서도 뭔가 알고 나를 살려준 게 아닌가라고 수수께끼 같은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쓰는 겁니다. 사실은 뭐 그런 분들이 나중에 그 삽니다. 비상한 상황에서 그리고 아까 이제 뭐 그 아주국장 김병현 씨 누구냐면요. 그 이번에 이재명 캠프에 들어갔던 저 김현종 씨 부친입니다. 김현종의 네, 아버지입니다. 이 사건 나고 나서 김현종 씨는 나중에 아주국장 말고 저 우루과이 대사로 남미로 쫓겨나는데 이제 뭐 몸을 숨긴 거죠 이제. 아주 참. 네, 참 아웅산 묘소에서 이제 사망한 분들의 면면을 보니까 이들의 죽음을 단순히 이제 순직이라고 하기엔 배제된 음모나 은폐된 진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살생부라는 잔혹한 기록이 외면되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범화 아웅산 편 마지막 시간인데요. 이 시간을 정리하면서 우리 손정모 부원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요? 참 한국사가요. 참 이게 공개적인 어떤 공개적인 기록보다도 이면에 숨겨진 게 너무 많습니다. 네. 그리고 이 아웅산 것만 보더라도 참 이 자신들의 전략적 목적, 네. 또 대북 관계, 또 이런 어떤 장기 집권의 어떤 뭐 의도 이런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얽히면서 같이 일하는 동료들을 사실상 뭐 희생시키고 그러면서 또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려고 하는 이런 추악한 문명. 여기에도 미국이 또 그런 걸 잘 활용해서 자신들의 한반도와 동북아에서의 이해를 관철시키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과거에도 그랬지만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가 내란 청산 이 과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이러한 그 어두운 역사들을 반복되지 않도록 이렇게 확실하게 씻어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프로를 마치면서 이제 사실 무엇보다도 죄송합니다. 범아 아웅산에 관한 많은 취재를 하시고 직접 또 글도 쓰시고 책도 내시고 하시면서 또 이 프로에서 제일 많은 얘기를 들려주셨는데요. 강진욱 기자님 소감은 또 어떠실까요? 근데 우리 손 부원장께서 좋은 말씀 해주셔서 뭐 더 드릴 말씀은 없고요. 단지 이제 아웅산 사건에 대해 좀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겠고 이런 거에 대해 좀 인식이 좀 넓어지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좀 표시하고 싶습니다. 네, 오늘은 한대사 미스터리 시즌 2 범아 아웅산 편의 마지막 시간으로 살생부를 통해 생사가 갈렸던 인물들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그간 시청해 주셨던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다음 편에서는 더 새로운 주제로 알찬 내용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